자,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 CPI 그리고 FOMC 두 가지 이벤트를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결과는 생각보다 좀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까? 이게 선반영돼서 적게 날지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갈지 미리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FOMC 이후 변동성 확대. 이 변동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닥 좋은 뉘앙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얘기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CPI와 FOMC 이번 주에 큰 시험이 두 개가 있었죠. 근데 무게 중심을 따지자면 뭐 CPI도 중요하지만 FOMC가 더 중요했는데요. 근데 CPI가 잘 나왔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대로 나왔다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CPI 끝나고 나서는 증시가 잘 올랐는데 FOMC 끝나고 나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놓고 보면은 FOMC 50bp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 그 이후의 반응들이 이제는 시장이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 나왔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FOMC를 앞둔 상황에 미국 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내도 좋은데 백신주와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전망 뭐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 산업재 같은 종목들 상승을 했고 백신 관련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뭐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연준에서 FOMC를 통해서 내년 최고 금리가 5.1%로 상향 조정된다. 그리고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뭐 급격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년 금리를 사실은 많이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년 금리 올라가죠. 지금보다. 올라가는데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분명히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하반기는 멈추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좀 인하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인하냐 아니면 그 다음에로 24년으로 넘어가냐 요 언급이 좀 있다 그러면은 좀 조정이 될 텐데 내년 한 0.5% 그러니까 50bp가 더 올라간다 아니면 75bp가 더 올라간다. 이거는 시장에 영향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좀 급격하게 좀 빨리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월이 등장을 해서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하고 그리고 내년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언급을 하면서 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또 하락합니다. 그 장 마감을 앞두고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기술주들이 매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우가 0.42%, 나스닥이 0.76%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상승했다가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 사실은 FOMC 결과가 이 상승과 하락에는 영향을 하나도 안 줬어요. 전망이 영향을 중간에 하락할 때 한번 전망을 영향이 줬었지. 그 외에는 좀 FOMC 50bp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별로 못 줬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또 환율 보면 환율도 달러가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3원이지만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 살펴보면 1294원 59 전이었습니다. 지금 전일 국내 증시보다 조금 소폭 3원 정도 하락이니까 미국 증시에서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놓고 보면 영향 별로 안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종목별로 좀 들어와 보면은 계속 요즘에 좀 우려가 되는 종목이죠. 테슬라가 2.58% 하락을 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경쟁 심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 하향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두들겨 맞죠. 그러니까 투자 은행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좀 받지 못하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테슬라에서 끝날지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반영이 될지.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전기차 생산량이 줄었다,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뭐 경쟁이 심화가 된다. 여기까지도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런 주장들까지 나오거든요. 여기는 사실 좀 억지가 좀 있죠.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뷰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은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전기차의 생산, 판매에 영향을 진짜로 미치고 있는지 여부는 숫자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전일 같은 경우 뭐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테슬라 굉장히 시가총액 비중 크고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50bp보다는 그 외의 요인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갈팡질팡 했다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의 요인에 따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계속해서 저울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투자자들도 오늘 개장 전에 또 갈팡질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가 뭐 훨씬 중요하죠. 뭐 미국 증시보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국내 증시도 살펴보면 좀 갈팡질팡하는 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서 오른 요인과 떨어진 요인들을 국내 시장에서 좀 적용을 시켜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전일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면서 2400선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전일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전일 뭐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2차 전지가 이 분위기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기술주들도 상당히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2차 전지가 하락하냐 보다도, 2차 전지 하락해도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냐 보다도 기술주가 그럼 어제의 반등을 오늘 좀 이어갈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기술주에 대한 랠리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오늘은 확인한다고, 오늘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분위기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들이 좋으냐, 오늘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처음에 상승으로 시작하는 요인을 줬던 섹터들이죠. 이 백신주와 중국에 대한 중국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들은 포트에 좀 계속 담으시면 좋겠고, 좀 지금 안 좋아지는 게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아래에 저변에 좀 깔려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이 백신주와 중국 관련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어제에 이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간밤에도 좋았고요. 또 신재생 쪽에서는 플러그 파워라는 그런 종목이 수소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전에는 이런 레파토리를 보여줬었죠. 국제 유가가 좀 100불 정도의 수준일 때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를 이 기름값을 한마디로 대체를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 단가가 비쌌었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들 같이 상승을 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같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유가의 영향보다는 결국은 일정 부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되는 투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가는 부분은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적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산업에 대한 좀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분명히 여기는 퍼져야 되는 산업은 맞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하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요. 일정 부분 좀 담고 가시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국내장은 오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고, 포인트는 기술주가
어제 이러한 반등세를 오늘까지도 이어가는지 이걸 보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섹터로는 백신, 중국 이쪽 중심으로 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연말인 것 같습니다. KB금융 연결시키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과 중국 관련주 그리고 기술주 사실 다 좋게 보는데요. 우선 중국 관련주는 최근에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 기술주는 오늘 좀 더 하루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되느냐? 경기 침체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랬죠. 경기 침체에 좀 덜 민감하고요. 그리고 연말입니다. 이 배당 관련한 종목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적다라는 점,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 관련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라는 부분들, 그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 굉장히 컸는데요. 이 종목의 변동성이 그럼 좀 작은 종목들,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KB금융 좀 골라봤습니다. 자, 침체와 배당 이 두 가지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KB금융이 왜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4대 은행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KB금융 그중에서 골라봤던 이유가 22년도 실적은 KB금융에 대한 실적 성장이 제일 더딥니다.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근데 23년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거거든요. 근데 22년도 실적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그럼 주가는 23년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적인 모습도 있지만 23년도 실적이 가장 좀 빨리 좋아진다는 부분에 KB금융에 가장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은행주들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이런 PF, 부실이 몇 조다, 수십 조다, 수백 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4대 금융지주들, 4대 은행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낮은 금리로 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이 금융권이 리스크가 있는 거지, 혹은 증권사가 리스크가 있는 거지, 4대 금융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로부터도 상당히 자유롭다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직까지도 쌉니다. 정고점, 그러니까 6월 달에 하락하기 이전 가격이 6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52,900원 전일 종가가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말에 역시 은행주 하면 배당이죠.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배당 관련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기술주 소폭 랠리를 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배당은 매력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KB금융 상당히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연말에는 이 전에 움직였었던, 그러니까 6월달 하락하기 전 가격 보면 6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57,500원과 62,500원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6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배당이라는 또 하나의 특징, 이런 것들의 교차점에 서 있는 KB금융이었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